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준석 소장이고요. 간단히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강남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그리고 이 부동산 업계에 시작을 한 지는 벌써 16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건 전월세부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제가 전월세를 사람들을 구해주고 사무실을 구해주다 보니까 이상한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강남의 건물이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강남의 건물들도 건물마다 어떤 건물은 임대가 잘 되고 어떤 건물은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일을 처음 할 때는. 근데 계속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구해주다 보니까 잘 되는 건물들의 특징, 안 되는 건물들의 특징을 알게 됐어요. 어떤 건물들은 구조가 이상하고 어떤 건물들은 위치가 이상하고 어떤 건물들은 안에 인테리어를 자기 맘대로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60대, 70대인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입자들은 30대, 40대예요. 그러면 60대, 70대의 취향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30, 40대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구조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러면서 어떤 건물들이 잘 되고 어떤 건물들이 잘 안 되고를 알면서 그 뒤에는 차라리 내가 잘 되는 건물들의 특징들을 모아서 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쭉 하고 있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제가 알게 된 것들 하나씩 얘기해드릴 거고, 또 하나는 제가 하는 일과 그리고 강남 빌딩 시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강남 빌딩으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 빌딩을 선택할 때 안 좋은 빌딩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다고요? 네, 없죠. 좋은 빌딩을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빌딩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숫자는 뭐냐면요. 제가 2015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만으로 8년 됐고 9년 차가 됐죠. 2015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40개의 건물을 샀습니다. 네, 상당히 많죠. 그리고 28개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8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그리고 한 개는 뭘까요? 맞추시면 네, 한 개는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네, 소송 중인 게 왜 소송 중이냐면 저희가 건물이 나오자마자 일주일 내에 그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내고 그랬더니 그 건물주가 자기가 싸게 팔았다고 생각해서 그 가격에 못 팔겠다고 계약금만 돌려주겠대요. 원래는 2배 돌려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약금이 뭐 1, 2억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2배 돌려주기가 속쓰리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용 증명을 받고 주변에서의 민원이나 소송을 제가 2015년부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에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일들도 늘 있습니다. 그리고 424개는 뭐냐면 제가 건물을 짓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임대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대 관리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뭐냐면 자, 건물 살 때 건물을 사는 분들이 가장 겁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공실. 정확하십니다. 공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면 대출이자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없는 게 제일 무서울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임대료를 보장합니다. 강남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월세를 보장하고 저희가 그 월세를 지급한 지가 8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완전히 차이 나는 거는 임대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 424개 호실 중에 일부는 그런 방식, 일부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거는 갖게 된 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하는 방식도 하고 안 하는 방식도 합니다. 그리고 2억 592 금액이에요. 매달 저희가 보장하고 있는 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월세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임대료를 보장한다는 건 사실 제가 겁나는 거잖아요. 공실 생기면 뭐 수천만 원씩 손해가 나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임대 관리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규모의 경제로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 잡으면 안정화될 것이다 생각해서 쭉 진행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왔고, 이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3.8%는 현재 연체료 비율이에요. 2억 얼마 중에 3.8%는 늘 연체선 이렇게 왔다 갔다 5%에서 2%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3.8%는 지난달의 연체율이고 0.47%는 공실률입니다. 전체에서 0.47% 공실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임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상당히 있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를 관리하고 있는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남 빌딩 혹시 관심 있는 분 있으신가요? 관심 있다. 자, 그럼 관심은 없지만 나는 꼭 갖고 싶다. 손 들어 주십시오. 꼭 갖고 싶다. 네, 안 갖고 싶으신가요? 갖고 싶다. 네, 좋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빌딩이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과거 3년 동안 강남 빌딩에 대한 기사도 많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지어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 남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까? 네, 얼마가 남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과거 3년 동안 강남 빌딩이 엄청 상승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과거 3년 동안 어느 정도 상승이었냐면 2.5배에서 3배 상승했습니다. 100억짜리가 200억, 300억 됐고요. 50억짜리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사서, 오래된 걸 사서 짓는 붐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팔아서 돈을 번 분들도 있었고 본인이 건물을 지어서 높은 가치를 지금 실현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현재는 이전 3년 동안이라는 금리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앞으로 또 금리를 올린다고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그런 건물들이 막 지어지는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 시기가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강남에서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이거 아주 흡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다시 현재 얘기로 해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강남에 무슨 붐이 있었냐면 오래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는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월세나 단기 임대로 임대를 하고 맨 위층에 주인이 주인 세대로 거주하면서 월세 받는 붐이 있었어요. 2003년, 4년, 5년까지요. 그래서 그때 많이 지어지고 나니까 2010년대 초반까지도 신축 빌라 임대나 신축 건물 임대를 2000년 초반에 지은 걸 다 신축으로 봤어요. 왜? 그때 붐이 있고 그 뒤에 안 지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과거에 그렇게 붐이 있었고 지금은 어떠냐?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건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하나요? 알아보나요? 바로 합니까? 알아봅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하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주식이 올라갈 때도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다가 꼭지점에 사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올라갈 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이 됐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작년부터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매각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되는 건물들이 지금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3년 동안 건물들을 많이 사서 지었어요. 그러면 모든 지역이 개발될 때는 자, 신도시 그러니까 뭐 지방 도시나 어디를 보면 오래된 데가 위치가 좋아요. 옛날 도시가 위치는 좋고 신도시는 그 외곽에 지어지죠. 마찬가지로 어딘가가 개발이 되면 위치가 좋은 데부터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위치가 괜찮은 건물들이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손바뀜이 되고 거래가 됐어요. 물론 아닌 것들도 있어요. 시간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강남의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내지는 작년에 시작하려고 했던 분들은 오른 가격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위치들이 좋지 않아요. 부동산에서, 특히나 건물에서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구조를 아주 좋게 해놓고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예쁘게 해놔도 건물이 위치가 안 좋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든지 내가 헷갈릴 때는 극과 극의 상황으로 보면 되는데, 강남의 위치 좋은 데의 건물과 그리고 지방의 위치가 안 좋은 한적한 곳에 건물을 잘 지어놓은 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듯이 강남 내에서도 위치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물들을 안 좋은 데 지어놓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출이 보통 50% 60%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출이자를 한 달에 지금 적어도 1,500에서 2,500, 많게는 3,000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제가 지금 10년 넘게 부동산에서 10년, 16년 이상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 지어놓은 건물들과 위치 좋은 건물들이 분명히 옥석가리기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위치가 안 좋은 건물들은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매각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매체에 나오는 대부분의 건물을 사서 몇십억을 남겼다 하는 그런 사례들은 2년 전, 3년 전에 사서 최근에 매각을 한 사례예요. 대부분이. 작년에 해서 올해 매각을 했다? 이런 것들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에 건물을 지으면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알아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왜? 그걸 지어서 임대도 자신 없고 매각도 자신 없는 위치들에 한 거예요. 위치가 바보인데,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위치가 바보면 그거는 저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가 공실률이나 연체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8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입지에만 건물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라는 게 세입자 관리를 잘하는 거, 들어와야 잘할 거잖아요. 첫 번째로. 맞습니까? 네, 들어와야 잘하는 건데, 들어오려면 입지가 최우선, 그 다음에 구조, 그리고 인테리어의 그 중요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질 거고, 지금 현재 지어놓고 공실인 건물들의 공실이 채워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강남 빌딩으로 돈 버는 방법과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빌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단순히 빨리 사서 우리가 건물을 얼마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걸 빨리 팔아서 얼마를 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과연 그 방법이 내가 자산을 불리는데 맞을까요? 맞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일까요? 네, 왠지는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100억짜리를 사서 갖고 있다가 팔면 100억짜리는 못 삽니다. 왜? 세금을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내죠. 법인은 법인세 내죠. 중개수수료 내죠. 그리고 또 그 외에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짜리를 팔면 100억짜리를 못 사는 구조가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샀다 팔고, 두 번째 샀다 팔고를 계속해서 돈을 벌기란 쉽지가 않아요. 유지하기가 그런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건물을 사서 지어서 팔고를 10번 넘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지었던 건물이 가격 오른 게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건물은 최종 종착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얘를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남 건물은 괜찮은 위치에 하나를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자산을 불리는 거지, 내가 위치 안 좋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서 지어서 팔려고 하는 분들이 나는 이 건물 갖고 싶지 않은데 빨리 지어서 팔아서 돈 벌고 싶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갖고 있고 싶어. 나는 오래 쓰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 내가 해놓으면 누군가는 살 거야. 나보다 더 모르는 누군가가 살 거야. 이런 방식으로 건물을 접근하면 이거는 완전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건물 시장이 막 호황기 때, 지난 3년 동안 호황기 때는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때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왜? 강남 빌딩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위치가 좋은 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고,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위치가 좀 빠지는 데를 삽니다. 사면 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때는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그렇지 않고 관심이 줄어들 때는 좋고 안 좋고가 명확히 갈립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돈을 버는 그러니까 강남 빌딩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위치를 한번 사서 장기 보유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5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샀다. 지금 2023년에 건물을 사서 5년을 보유했을 때 난 1.5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위치라고 하면 그건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이 있어요. 30억이 있는 상태에서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70억 대출. 그러면 1.5배가 됐다는 거는 30억의 1.5배가 아니라 100억의 1.5배겠죠. 그럼 100억짜리 빌딩이 5년이 지나니까 150억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본다. 근데 그 정도도 나는 만족한다 하는 분들이 강남 빌딩을 사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내가 당장 지어서 예를 들어 사서 지어서 몇십억을 남기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맞는 입지도 있지만 지금의 대부분 가격대가 낮은 지역의 강남에서 낮은 가격대의 입지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할 수가 없는 입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얼마를 벌기 위해서 접근한다, 요거는 조금 지향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건물을 선정하면서 꼭 지켜왔던 법칙, 그리고 이거를 이 요건에만 맞으면 적어도 잘못된 건물을 살 수가 없는 요건들을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하철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근생 건물을 지을 때 그 블럭이 지하철역이 없으면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남은 대부분 지하철역이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아닌 곳들이 있어요. 강남에서. 저는 그 블럭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블럭은 그 매매가도 싸고 임대가도 싸요. 근데 나중에 가치가 오르는 거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좋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 블럭이 지하철역을 접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거형 빌딩은 아니지만 근생 빌딩이라고 쳤을 때 어떤 건물이 위치가 있으면 그 건물이 좌우 앞뒤에도 건물이 있겠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근생 빌딩을 살려고 해요.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신축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내 건물 주위에 있는 옆에 건물들이 어떤 건물이냐가 중요해요. 내 옆에 주택들이 있다. 다세대가 있다. 다가구가 있다. 근처에 있는 5개를 봐야 돼요. 앞으로 5개, 뒤로 5개, 좌우로 5개씩 봐야 돼요. 근데 거기가 다 주택이다. 그거 하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런 지역에 근생을 지으면 안 됩니다. 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5개 안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 한 10개가 근생이다. 8개, 9개가 근생이다. 그러면 그 자리는 그래도 괜찮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로가 너무 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건물이 대로변 이면인데 이면이면서도 가깝지만 내 앞에 도로가 4m 도로다. 이래 버리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진입하기 내지는 일방통행이거나 이러면 좁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한 1, 2, 3번 이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데 근생 빌딩을 지어서 실제로 쓰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건물 지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런 위치에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쓰면 그거는 쓰는 데는 상관없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올 때 곤란해집니다. 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쓸 건물을 사더라도 그런 요소들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의 인근에 있는 상업시설, 리테일 시설들 중에 그 시설들이 어떤 것들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인지를 봐야 돼요. 뭐냐?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업무 상업을 지원하는 시설인지,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다, 네일샵이다, 뭐 이런 뭐 편의점이다, 뭐 물론 편의점 회사 근처에도 있죠. 근데 뭐 세탁소다, 이런 것들이 주위에 많으면 거기는 주거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이에요? 맞아요. 주거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내 사무실을 짓는다? 거기다 사무실을 지어서 내가 쓴다? 본인이 써도 불편해요. 왜? 직원들이 근처에서 밥 먹고 아니면 뭐 사오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는 선정하면 안 돼요. 적어도 뭐 먹자골목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뭐 문구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업무 시설을 보조하는 그런 상업 시설들이 있어줘야 내가 사무실을 하기가 용이하고, 만에 하나 근처에 상가나 근처에 근생 건물이 많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층당 면적이에요. 우리가 강남 건물을 접근하는 분들이, 하려는 분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분도 물론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뭐 넉넉하게 건물을 살 것 같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넉넉하게 건물을 사는 경우는 없어요. 30억이 있으면 50억이 들어가는 건물이 마음에 들고 50억이 있으면 70억 있으면 100억이 들어가는 건물이 마음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돈이란 강남 건물을 사는 데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층당 면적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려고 하면 좋은 위치 선점하기는 어렵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좋은 위치 선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땅이 큰 것도 선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두 개에서 밸런스를 본인이 찾아가겠죠. 근데 위치가 안 좋으면 땅이 커질 거고 위치가 좋으면 땅이 작아지겠죠. 근데 땅이 작지만 위치 좋은 걸 선택했을 때 건물을 지어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보니까 맨 위층이 뭐 10평이에요. 8평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땅이 40평이면 2종이라면 여기에 건폐율이 60%고 24평에만 지을 수 있거든요. 혹시 건폐율 용적률 아시는 분? 아신다. 아실 것 같았어요, 아까부터. 네, 그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건폐율은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뭐 어쩌고 누가 짓고 있고 이런 거,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건물 할 때 건이에요. 덮는다. 건물로 덮는 비율이에요.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60평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워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건물을 막 한쪽에 공개 공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덮는 비율, 그리고 용적률 얘기해 드릴게요. 쓸 용, 적층한다. 몇 층까지 올리냐라고 보시면 돼요. 용적률은. 자, 100평의 땅에 건폐율이 50%예요. 용적률이 100%라고 칠게요. 이 건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상당한 건물 갖고 있으신, 그쵸? 네. 건물 없는 상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네. 자, 100평의 땅에 건폐율이 50%면 1층에 50평을 지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용적률이 100평이면 100층에 100평이면 이 건물은 100평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 50평, 2층에 50평. 그래서 두 개 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건 뭐냐면, 지하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하는 2층, 3층 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비율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는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 층당 면적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층당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땅을 보면, 용적률 건폐율을 알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100평에 건폐율 50%, 용적률 100% 하면 두 개 층, 내지는 뭐 200% 하면 네 개 층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네 개 층인데 우리나라에는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뒤쪽에 있는 집이 해가 들어가야 돼서 올라가면서 깎여요. 왜냐면 건물들 보면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된 거 많이 보셨죠? 보셨습니까?
네. 근데 그 깎이는 것도 깎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 위치가 있는데 북쪽에 도로를 두고 있는 그 건물들은 그 사선 제한을 안 받아요. 왜? 내가 맨 끝 건물이잖아요. 그럼 뒷집이 없죠. 도로죠. 그러니까 뭐 깎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도로를 좀 더 쳐주죠. 그래서 북도로가 좋다 하지만 좋은 만큼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네, 그럼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 층당 어느 정도가 나온다. 이걸 계산해 봤는데 위에가 깎이면 몇 평 안 나온다 했을 때 그 사무실을 누가 쓰기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될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섯 번째, 이거는 실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걸로 인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사는 동네나 인근을 보시면 먹자골목이 있거나 내지는 주택가 사이에 상권이 쫙 들어선데 1층에 세탁소, 조그만 식당, 네일샵, 미용실, 부동산 이런 데 쫙 들어선데 있죠? 있습니까? 네, 근데 그런 데 중에 3층 이상은 다 집으로 임대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근생 건물을 지으면 임대 나가기 어렵습니다. 인근이 3층 이상이 임대가 뭐로 돼 있는지 봐야 돼요. 거기에 근생 건물을 지으면 거기는 위층으로는 근생 내지는 사무실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통임대 사무실을 지어놓고 임대가 나가길 기다린다? 거기에 샀다? 그거는 뭐 하면 그거는 곤란한 상황을 풀보듯 뻔합니다. 네, 그래서 3층 이상의 임대가 뭐로 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 주차예요. 주차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건물을 짓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건물을 지어서 실내 면적이 많아야 그 사무실 임대료를 책정하는 거는 평당 임대료로 대부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뽑고 싶겠어요? 아니면 실내 면적을 많이 뽑고 싶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내 면적을 최대한 뽑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물론 법정 주차 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에 맞춰서 지어요. 근데 우리가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건물 본 적 있을 거예요. 건물은 멋있는데 주차 대수가 뭐 한 몇 대 안 되는데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저거 차 들어가면 내리기 힘들겠는데 하는 그런 좁은 주차칸들 보셨죠? 벽이랑 건물 벽이랑 사이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가 좁아. 그리고 그런 주차도 또 이중으로 하는 주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 주차하고 싶을까요? 차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물들이 통사옥으로 임대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하부터 맨 위층까지 200평 내외인 경우도 있고 뭐 200평 중후반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통임대로 쓴다면 한 회사가 들어온다는 거죠? 맞죠? 한 회사에는 대표님이 한 분 있으실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높은 분들 있으실 거고 일반 직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대표님 차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분이 차를 거기에 들어갈 만한 경차를 타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차 크기들이 다 어느 정도 있는데 주차 크기가 작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건 임대 나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주차장이 없어도 임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릉역 사거리에 가면 5번 출구랑 8번 출구 사이인가 코너에 건물이 12층짜리인데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주차장이 없으면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가서 이제 뭐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근데 선릉역 사거리잖아요. 나오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거긴 임대가 나가는데 그것도 임대 나가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라는 부분이 주차장 법정 대수만 채워서 지으면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주차를 하더라도 세입자의 대표자가 주차를 하기 쉬운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왜냐? 그런 정도의 건물의 임대료가 보통 못해도 2천만 원 내외예요. 강남에서 2천에서 3천 사이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건물에 좁은 주차를 들어가려고 하는 대표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내지는 리모델링을 한다. 자, 지을 때는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될 거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좁은 데 해야 될까요? 당연히 된 데 해야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얘기 다음에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요건은 뭐냐면 언덕이에요. 뭐냐면 평지가 쭉 있고 언덕이 살짝 있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블록 전체가 언덕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는 출퇴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부는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이 좀 깊은 대표부는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걸 생각합니다. 매일 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언덕에 있다. 그런 위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제가 지금 오늘 8가지 요건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자,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분이나 아니면 가지려고 하는 분이나 지으려고 하는 분이라면 제 이 8가지 요건을 듣고 강남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세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내지는 제가 말한 이 요건 중에 4개, 5개가 넘어가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건물은 위치가 안 좋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아주 특수하게 여긴 여기랑 완전히 가깝다. 아니면 한 가지 요건이 여기서 너무 뛰어나다. 여기랑 너무 가깝거나 뭐 주차가 너무 잘 되거나 너무 뛰어난 정도가 된다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괜찮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에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건축비가 5년 전보다 제가 체감하기는 거의 3배 올랐어요. 3배라고 하면 이제 체감이 안 가실 수 있는데 5년 전, 7년 전만 해도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한 7억이면 지었어요. 근데 지금 건물을 지으려면 한 20억 정도 들어요. 13억 차이 별거 아니군요.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네, 그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축비보다 훨씬 더 적게 들고 그리고 기간도 짧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건물은 신축하는 건물들을 선택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리모델링 건물도 신축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무엇보다 입지가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입지를 빼고 뭐 건물을 논한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고 뭐 구조가 좋다. 여기는 위치가 어떤 건물을 보고 여기는 위치는 좀 별로지만 뭐가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곤란합니다. 왜? 건물의 구조가 좋고 인테리어가 좋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허름해집니다.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프로세스는 이래요. 자, 아무리 좋은 차도 사서 5년 타면 가격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네, 낮아지죠. 자, 아파트 시간 지나면 가격 높아져요? 낮아져요? 어떻다고요? 네, 낮아진다? 높아진다? 대부분이 높아지죠. 이제 강남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차는 떨어지는데 왜 아파트는 높아져? 왜? 이것도 허름해지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옛날 신식이 아닌데 이게 왜 높아지냐 이거예요. 그 높아지는 프로세스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건물은 지어놓으면 점점점 건물의 가치는 0에 수렴합니다. 30년 지나면 0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왜 가격이 높아졌죠? 음마아파트 왜 높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왜 가격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입지의 가치가 높아져서 얘 떨어지는 거를 상쇄하고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봐보면 얘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직격으로 받아서 가격이 높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야 얘가 아무리 떨어져도 얘를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건물이나 위치가 안 좋은 건물들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같아요. 그러면 가격 안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갔죠. 그 차이는 입지의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입지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입지가 빠지고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입지를 괜찮은 곳을 선정을 했다. 리모델링 하려는 건물을. 그럼 뭘 봐야 되냐면요. 리모델링은 구조를 봐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층고를 봐야 돼요. 왜? 사무실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사무실 층고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리고 사무실들은 주거한 집보다 보통 빌라나 이런 것보다 층고가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택은 층고가 낮아요. 그러면 층고를 왜 봐?
근데 낮은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자, 여기서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 건물에 지금 여기 벽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런 건물들은 기둥으로 위에 이 무게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철골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근데 집은 벽으로 구조를 지지를 합니다. 벽으로 위층에 무게를 지지해요.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내력벽이냐 아니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리모델링 할 때 내력벽 부시면 큰일 나죠. 힘 받는 그 벽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예를 들어서 방이 3개야, 방이 하나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무실 쓰기는 곤란하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다 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받는 벽도 터야 돼요. 그러면 얘를 트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럼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얘의 힘을 받게 시설을 해야 돼요. H빔을 박아서 위에 천장 위에다도 하고 기둥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정이 낮은 상태에서 H빔까지 뼈대까지 대고 거기다 세우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인스타 감성의 카페나 이런 데들 보면 낮은 데들 보셨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를 과연 사무실로 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무실로 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층고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벽이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전문적이고 확실한 거는 설계사가 와서 봐야 돼요. 하지만 내가 봐서도 이게 층고가 너무 낮다 이러면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도 그거 임대 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 선릉 쪽인데 선릉역 블록은 다 사무실이 많잖아요. 근데도 거기에도 지금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놓고 임대가 지금 몇 달째 안 나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입지, 두 번째는 구조에서 입구랑 그리고 층고 그리고 벽의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리모델링 하면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신축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가격은 과거 몇 년 전에 뭐 신축 비용에 준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억 초중반이 들어갑니다. 10억 초중반이 들어간다는 그 건물의 규모는 바닥 면적, 땅의 면적이 60평 내외면 10억 초중반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향후에 더 들어가는 금액이 한 10% 정도는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리모델링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볼까 말까 그런 기준으로 해볼까 말까를 판단해야지, 그냥 뭐 누군가가 리모델링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접근했다? 그거는 완전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상관없이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사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리모델링은 그 전문가가 와서 한번 반드시 봐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리모델링이 안 되거나 내가 생각하는 만큼 건물이 안 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건 사고 나서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그 디자인 빌딩의 어떤 아웃테리어로 건물 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네, 그 외면을 설계할 때. 보통 그 아웃테리어 때문에 내부에서 봤을 때 시야가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이걸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얘기해 드릴게요. 대부분 건물을 지으면 멋있는 거는 유리로 다 막 이렇게 두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쓰는 사람 보세요. 햇빛 들어와서 컴퓨터 모니터 때문에 거기 블라인드 닫혀요. 겉에서 보기엔 멋있는데 사실 쓸모가 전 좀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면 쓰기 좋게 해주는 게 전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교보타워나 이런 데는 창문이 별로 없지만 그건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이 첫 번째, 안에 들어와서 쓰는 사람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가 자기 건물 짓는 경우에 외관이나 인테리어나 구조가 바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 옷 맞춘 거라고 볼게요. 제 몸에 꼭 맞게 맞췄어요. 이거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나한테 딱 맞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못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녹음실이에요. 뭐 연예 기획사예요. 거기는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창이 없어요. 건물들이 있는 건 다 막아버리고. 근데 애초에 콘크리트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거기 들어와요? 엔터 사무실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쓰는 사람의 용도가 첫 번째, 그리고 그 용도가 특정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범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신경 써야 되는 거지, 디자인만 예쁘게 해놓은 건물들은 아내가 바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능력에 임대 나가는데 1년 반 걸린 건물이 있거든요. 겉에서 보면 파도처럼 완전 멋있게 해놔서 예술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술품은 집에 걸어놓는 거지 임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